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뉴스 보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가서 욕하거나 뭐 찔러버리거나 때려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느낌이나 짐작을 바로 사실로 확신하는 거예요.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정신과 오신 분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관계언어 저자 문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 깊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음의 작동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때, 예를 든다면 내가 뭐 약속을 잘 못 지켜서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한다고 해서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사실은 보다 더 상위의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내 스스로가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만 행동의 변화들도 뒤따르게 좀 쉬운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을 잘 표현해야겠다, 말을 부드럽게 해야겠다 이렇게만 결심한다고 해서 말이 부드러워지거나 예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마음의 작동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대화 자체, 언어 자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화 방식을 바꾸려면 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알아차리고 이것들을 다르게 작동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의 마음의 작동 방식과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작동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 중에 마음 읽기가 있고 마음 헤아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마음 읽기라는 건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걸 마음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짐작과 눈치로 하는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해서 뭔가 숙고를 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나 의중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서열이 높은 그런 종들의 눈치를 보고 빠르게 이제 그런 의중을 파악해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무리를 형성하는 그런 사회적 동물들은 다 마음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선천적인 거라서 어떤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발달된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제 생물학적 장치가 있어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얼굴빛이나 뭐 아무튼 눈빛이나 뭐 이런 행동을 보고 상대방의 의중을 빠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100명 남짓의 그냥 수렵 채집 생활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뭐 복잡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사회가 이제 형성되고 마음 읽기로만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마음 읽기라는 건 언어가 발달되기 이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화가 되면서 대집단을 형성하면서 발달된 그런 인간관계 마음 체계가 마음 헤아리기인 거예요. 마음 읽기가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의중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그런 판단이나 해석을 보류하고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숙고하고 그다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신과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마음 헤아리기가 없고 마음 읽기로만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자기 짐작만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상대방이 외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뉴스 보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가서 욕하거나 뭐 찔러버리거나 때려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느낌이나 짐작을 바로 사실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망상장애 환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격장애 환자들도 그래요. 이 인격장애 환자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빠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확신을 가져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인데 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중을 빠르게 읽어서 너 속으로 나 지금 비웃고 있지. 너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지. 뭔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아주 꼬아서 곡해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판단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강한 확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상대방이 진짜 마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강한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읽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정신과 오신 분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든다면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시계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아, 친구가 시계를 두 번째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의중을 해석하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특히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건 이제 부정적인 마음 읽기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된 사람들은 마음 읽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 읽기가 일어나더라도 약한 마음 읽기 정도에서 일어나고 그 약한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이런 식으로 약한 마음 읽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 행동 하나만 보고. 그래서 상대방이 왜 지금 시계를 두 번째 보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왜 시계를 두 번째 보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이런 이제 마음 헤아리기와 마음 읽기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마음 읽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원활하게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음 헤아리가 잘 스위치가 켜지는 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마음 헤아리기를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 헤아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수록 마음 헤아리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마음 헤아리기가 돼요. 특히 모르면서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마음 헤아리기가 작동이 돼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뭐 요즘 관심사가 뭐세요? 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얼마나 그런 게 많으셨어요? 그쵸? 막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싶고 상대방이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 자라왔는지 이런 것들 다 물어보잖아요. 알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 이런 궁금함이 막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있었고 궁금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헤아리가 잘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서서히 이제 관심이 이제 멀어지죠. 관심이 식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식어지는 걸 부추기는 게 내가 상대방을 잘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생겨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가 자꾸 이제 선입견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아요. 내가 잘하는데 뭐하러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냥 내 해석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관계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하려면 일단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면 가장 첫 번째가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라.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상대방은 내 마음과 다른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 상대방은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헤아림의 혼잣말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그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나는 상대방 마음을 잘 몰라 이렇게 혼잣말을 할 때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 다음 2단계는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해 주면 좋겠어. 그때 뭘 느꼈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좀 더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게 마음 헤아리기 대화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때 질문의 중요한 부분들은 궁금함을 담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 헤아리기는 공감과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공감은 좀 약간 타인 지향성이에요. 타인 지향적인 데 비해서 마음 헤아리기는 자기와 상대의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 마음을 헤아렸지만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건 마음 헤아리기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도 내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 그리고 내 욕구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3단계가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대화 중에 내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대화 중에 대화 속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대화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서 내가 지금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대화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대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마다 점검하고 살피고
그렇게 운전해가는 능력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대화보다 어떤 상위 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4단계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대화 중에 그런 질문을 혼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이지? 나는 지금 왜 대화하고 있지라는 그런 혼잣말. 그래서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위한 혼잣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1단계는 나는 상대의 마음을 잘 몰라. 그 다음에 2단계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3단계는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그 다음 4단계는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간다면 마음 헤아리기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